공포, 낯선 사람의 택배가 내게 왔다. 달마다 낯선 사람이 택배를 보냅니다. 그 이상한 상담을 받은 것은 8월 하순경이었다. 상담자는 우라카와 미츠토시라는 40대 남성분이었다. 도쿄에 위치한 연립주택 코마키다 맨션에서 혼자 산다고 한다. 평소에 기묘한 사건을 취재, 조사하던 나의 존재를 SNS에서 알게 되어 메일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다.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우케츠님께 갑작스레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우라카와 미츠토시라고 합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닌 정체불명의 우편물에 대한 것입니다. 달마다 제 방에 음식이 든 상자가 배송됩니다. 발송자는 매번 다른 이름을 쓰지만 어느 이름 하나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메일에 첨부한 사진은 이번 달 초순에 도착한 것입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공포를 느낍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협력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라카와 미츠토시. 메일에는 사진이 한 장 첨부되었다. 마치 상경한 대학생에게 부모가 보내는 살림살이 같다. 사진으로 보는 한 불쾌한 물건을 보내서 겁을 주려고 하는 장난기나 악의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누굴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더욱 불쾌했다. 이튿날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우라카와 씨와 전화로 이야기하기로 했다. 아래는 그 대화 내용이다. 우라카와 씨, 연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갑자기 상담을 드려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겸손히 전화 너머로 전해지는 듯한 심약한 목소리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누가 택배를 보내는지 정말로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이를테면 부모님이나 친구들 말입니다. 우라카와.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요 십수년간은 친구도 제대로 사귀지 못했으니 처자식도 없어서 저에게 음식을 보내줄 만한 사람은 전혀 떠오르지 않네요. 그래서 처음 택배가 도착했을 때는 잘못 배송된 줄 알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다른 우라카와 씨에게 온 택배가 잘못 왔나 싶었어요. 그래도 이웃집을 찾아봤지만 같은 성을 쓰는 집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나 해서 말인데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 온 택배 아닙니까? 이사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아서 그 집에 이제 살지 않는데도 그 사람에게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 말이죠. 아, 그것도 생각해봤습니다만 하지만 부동산 업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이전에 우라카와라는 사람이 산 기록은 없다고 했습니다. 즉, 택배는 틀림없이 우라카와 씨에게 배송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택배는 언제쯤부터 배송되기 시작했습니까? 이사하고 나서 바로입니다. 작년 10월 초순에 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도착한 건 그 달 말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게 들어있었습니까? 이전에 보내드린 사진과 똑같아요. 레토르트 식품이나 생활용 잡화나 편지나 메시지는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택배가 도착했어요. 다른 이름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를테면 어떤 이름이 있던가요? 매번 택배가 도착하면 사진을 찍는데 방금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메일을 확인했다. 택배의 내용물과 송장을 찍은 사진이 전송되었다. 일반적인 생필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밥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햇반이라든가 과자류 그런 것도 보이고 약간 은박지 그릇처럼 생긴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일회용 휴지라고 해야 되나? 티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좀 들어있는 것 같죠? 자세히 보면은 저 토마토 모양 여기 보면은 토마토 모양의 뭔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케찹이지 않을까. 빨간색의 그런 걸로 보입니다. 즉석식품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밥에다가 뿌려 먹는 뭐 그런 재료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고 과자류, 생필품 위주로 보내줬습니다. 여기 보면 휴지도 보이죠? 꽉 휴지 같은 거 그런 거 보이는 것 같아요. 라면이나 뭐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뭐 이런 거를 왜 보내지? 뭔가 우리 양은 냄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빔밥 비벼 먹을 때 쓸 법한 엄청 큰 양동이 같이 큰 그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생필품을 계속 보낸다는 건 알 것 같아요. 고맙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구호품처럼 잘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건가? 근데 이제 보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의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죠? 주소도 확실하게 써 있어요. 우케츠, 요코타 마이코, 니시모토 아이, 야마자키 카에데. 발송자의 이름은 전부 여자 이름이군요. 그리고 주소도 매번 다르지만 가나가와현 에비나시라는 곳은 공통점이네요. 우라카와 씨, 이 지명에 대해 아는 바 있으십니까? 아니요. 에비나시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친척이나 지인 중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군요. 여기 적힌 주소를 한번 전부 조사해보기로 할까요? 그거라면 이미 했는데요. 전부 실존하지 않는 주소였어요. 도로명, 번지수, 호수가 전부 제멋대로인 모양이라 가짜 주소. 그 말인즉슨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이 이름과 주소를 바꾸어가며 몇 번이고 택배를 보낸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름도 전부 가명일 것이다. 가명을 쓰는 건 우라카와 씨에게 본명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어째서 매번 이름을 바꿔야만 하는 걸까? 발송자의 동기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택배가 오는 것 말고도 다른 이상한 일은 없습니까? 이를테면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이 없다든가 하는 뭐 그런 일이요. 그렇군요. 상관이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소한 일도 좋으니까 뭐든 말씀해주세요. 네, 사실은 딱 한 번 저희 집 앞에 누가 온 적이 있어요. 이사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작년 10월 중순쯤이겠네요. 밤에 자려고 했더니 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라 끽끽거리는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소리였어요. 그 발소리가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손님인가 싶었는데 1분 정도 지나도 인터폰이 울리지 않아서 신경 쓰여 상황을 보러 갔어요. 제가 현관에 다가가자 다시 끽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의 실루엣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즉 우라카와 씨가 방에서 나올 듯한 기척이 들어서 황급히 도망쳤단 말이군요. 그 사람의 체격이나 성별은요? 체격은 작은 편이었을걸요. 성별은 밤인데다가 저희 맨션은 공동복도에 전등이 없어서 어두웠던 탓에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히 왼발을 끌고 다녔던 것 같아요. 쫓아갈 정도로 큰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지만요. 그런데 그때 현관에 뭔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알 수 없는 방문자와 택배 발송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오른다. 혹시 스토커는 아닐까요? 선물을 자주 보내고 집 앞까지 슬금슬금 찾아오는 건 스토커 피해 사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40이 넘는 남자를 스토킹하나요? 제가 말하기도 한심하지만 최근에는 탈모 머리숱도 꽤나 없어지고 있어서 도무지 여성들의 호의를 살 만한 외모는 아닌데요. 머리숱이 없어도 인기 있을 사람은 있습니다. 스토커라면 내버려두면 위험할 테니 이를테면 경찰에게 문의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사를 가는 등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라면 아까 전에 만나고 왔어요. 그치만 택배가 오는 것만으로는 사건으로서 의미가 없는 모양이라 그다지 진지하게 상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사를 하자니 솔직히 돈이 없습니다. 계속 일해온 회사가 작년에 도산해서 사원 기숙사도 폐쇄된 탓에 도망치듯이 들어온 곳이 고마키다 맨션 102호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일로는 달에 2만 엔을 내는 게 고작이라서 이사 비용은 도저히 도망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다. 진퇴양난이다. 생면부지의 오컬트 작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을 거다. 우라카와 씨가 딱하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지금 상태로는 단서가 너무 적군요. 맞다. 지금까지 받은 택배는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부 보관해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나하나가 다 크기가 커가지고 전부 보내드리는 건 좀 힘들겠군요. 그럼 이번 달에 받은 것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와, 이거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딱 한 가지 지금 굉장한 힌트를 얻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시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나도 이 박스 안에 정리정돈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택배를 보낸 사람은 테트리스 고수일 것이 틀림없다. 최소 랭커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되게 정리를 잘해. 일본 사람들은 원래 다 이렇게 정리를 잘하나? 택배 안에는 즉석밥, 레토르트 식품, 티슈나 주방용품 등의 생활용품이 들어있었다. 역시 아무리 봐도 살림살이 택배다. 이어서 송장 사진을 보았다. 송장 사진은 굉장한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자세히 보면은 글씨가요. 글씨체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각기 다른 주소에서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글씨체가 동일하다면 동일 인물이 보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수사를 할 때에도 어떤 그 당사자를 찾아낼 때 그 사람의 필체를 비교 분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글씨를 쓰는 데에는 그 사람만의 습관이라던가 필체의 특징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자세히 본다고 했을 때 제 생각인데요. 지금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넷과 천자의 글사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뭔가 필적이 조금 동일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일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무슨 한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른쪽으로 삐침이 이렇게 나간 걸 보면은 다른 송장들에도 동일한 각도로 동일한 길이로 쭉 빼놨어요. 이런 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근데 안 달라졌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심이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 같은 거를 조금 비교를 해봐도 숫자 2를 이렇게 조금 더 앞부분을 구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윗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 그쵸? 이렇게 숫자를 쓴 글씨체도 약간은 비슷한 것 같다. 숫자 5에 관해서도 이렇게 오바스럽지 않고 단촐하게 쓰는 느낌인 게 느껴져요. 그리고 어디 시라고 쓰는 시에 대한 한자도 보면은 삐침이나 이렇게 하는 획을 긋는 방법이 유사한 걸로 봐서는 이 택배를 보낸 사람이 동일 인물이거나 또는 대리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대리로 작성한 사람조차도 동일한 인물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원래 또 이런 미스테리 또는 공포물에서는 또 추리력이 중요하죠. 우리가 숫자 4를 쓸 때에도 쓰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데 이 각도나 필체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필적도 비슷한 것으로 보아 역시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이다. 역시나. 그리고 이 사진들에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송장 옆에 붙어있는 증지다.
증지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우표 대신에 뽑는 스티커다. 즉 택배를 전부 우체국 창구에 가져가서 보냈음을 할 수 있다. 딱 하나 붙어있지 않은 택배가 있었는데 택배 상자 표면에 찢어진 흔적이 있었다. 아마 원래는 증지가 붙어 있었으나 떨어졌을 것이다. 발송자가 굳이 이 방법을 고른 이유는 우라카와 씨에게 자신의 정보를 알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편의점 택배나 사설 회사의 택배로 보내려면 더 자세한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데다가 담당자의 이름도 기재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신상이 파헤쳐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숨길 수 없는 정보가 있다. 우체국의 이름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체국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뭐 어느 지점, 어느 동에 있는 어느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으니까 증지에는 모두 우체국의 이름이 적혀 있다. 키시에 초등학교 앞 우체국, 카자미역 앞 우체국. 아 여기도 어느 동네에 어느 위치에 있는 우체국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나봐요. 그러네. 스즈하라 우체국. 찾아본 결과 발송자는 이 세 우체국을 나누어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우체국들은 모두 카나가와현 에비나시에 있다고 한다. 주소는 가짜지만 발송자가 에비나시에 산다는 점은 틀림없는 모양이다. 실물. 이튿날 우라카 씨에게서 택배가 왔다. 이걸 보내줬구나. 사진에서 보듯이 음식이나 생활용품이 들어차 있을 뿐 그 밖에 이상한 것, 편지나 메시지 따위는 보이지 않는다. 고맙지 않을까요? 이러면 나 같으면 진짜 계속 고마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피드백으로 그 상대에게 내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집 앞에다가 다음에는 진라면 순한맛 말고 매운맛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라카와입니다. 다음엔 진순 말고 진매로 부탁드립니다. 진라면 순한 맛은 저랑은 맞지 않네요. 그런 사람하고는 교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든가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맛은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종족이네요. 이런 식이면 택배 받지 않겠습니다. 라든가 민초파는 저와는 맞지 않는 선택이네요. 라든가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택배에다가 댓글을 달기처럼 평가를 해놓는다던가 오늘 택배는 별 3점이네요. 라든가 오늘은 건더기가 별로 없는 녀석이군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이제 무섭긴 하겠지만 계속 보내주는데 고마워할 것 같은데. 우라카와 씨가 보낸 사진을 다시 본다. 그때 나는 이 사진들의 이상한 점을 알아챘다. 다만 그건 너무나도 사소해서 이 시점에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택배 사건의 근간에 이어진 중요한 힌트라는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된다. 우체국의 장소로부터 발송자가 사는 지역을 알았다. 그러나 가명을 쓰는 이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상에 한 발도 다가서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다. 나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을 단념하고 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전부터 여러 번 기사에 협력해준 쿠리아라 씨라는 남자다. 본업은 설계사인데 다방면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머리도 좋아서 이번에도 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더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메일은 읽으셨나요? 네, 내용은 거의 파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거네요. 도쿄 아파트에 사는 우라카와 미츠토 씨는 집에 달마다 정체불명의 택배가 온다. 발송자는 매번 다른 이름과 주소를 쓴다. 이름은 가명, 전부 여자 이름이다. 발송자는 카나가와현 에비나시에 있는 세 곳의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낸다. 우라카와 씨가 이 방에 살기 시작했을 때 정체불명의 인물이 방문했다. 정체불명의 인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 앞에 1분 정도 서 있기만 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역시 스토커설이 유력할 것 같네요. 다만 그 앞에서부터 막혀서. 그런가요? 저는 지금 나온 정보만으로 꽤나 자세한 범인의 인물상을 알아냈습니다. 네? 우선 범인은 스토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마자 부정당했네요. 어째선가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케이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과격한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라카와 씨가 받은 택배에는 전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여자 여러 명이서 선물을 하는 듯한 구도가 되고 맙니다. 자신을 과시하려는 스토커의 심리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우라카와 씨를 원망하는 누군가가 그를 괴롭히는 것이냐면 그럴 가능성도 낮을 것 같습니다. 그건 동감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좀 더 상대가 싫어할 만한 걸 보냈을 테니까요. 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선 범인의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걸 아무리 잡고 있어도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쪽을 파고들기로 합시다. 우선 아까 언급했던 그 이름의 문제부터 보죠. 범인은 어째서 매번 이름을 바꾸는가? 우케츠 씨,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라카와 씨가 여러 명이 택배를 보낸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렇다면 송장의 형식이 매번 같은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사진을 봤는데 이래선 이름만 바꿔봤자 같은 사람이 보낸다는 게 곧바로 들통납니다. 즉, 범인은 자신이 단독 범임을 우라카 씨에게서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째서? 아마도 우체국을 속이기 위해서겠죠. 우체국이요? 우케츠 씨는 수취 거부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빌 게이츠 씨가 보내신 택배입니다. 싫어하냐? 진짜 싫다. 그게 누군데? 몰라. 무서우니까 수치 거부할게요. 자신에게 온 배송품을 받지 않고 배송업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저라면 모르는 사람이 보낸 기묘한 택배 따위는 두말 없이 수치 거부할 겁니다. 그럼 그 경우 택배는 발송자에게 반송되는데 발송자의 주소와 이름이 거짓일 경우 어디로도 보낼 수 없겠죠.
갈 곳을 잃은 택배는 일정 기간 보관 뒤에 폐기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고생만 할 뿐이죠. 업무방해군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 번 계속되면 발송자의 이름이 불량 고객으로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는 그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지 못하게 되죠. 우라카와 씨는 매번 직접 택배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가 수취거부 제도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은 그렇게 될 것을 가정하여 매번 이름과 주소를 바꿈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그럴 거면 굳이 가명을 안 쓰고 무기명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서 1. 수취인의 이름 2. 수취인의 주소 3. 발송자의 이름, 발송자의 주소 이 4가지가 기재되지 않은 택배는 창구에서 접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매번 가명을 열심히 지어내야만 합니다. 고육지책이군요. 범인도 필사적이네요. 필사적. 그 말에 지금까지는 흐려서 알 수 없던 범인의 윤곽이 조금 드러난 것만 같았다.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계속 보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계획을 짜내는 인간. 그렇다. 범인은 괴물도 유령도 아닌 한 명의 인간이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우라카 씨에게 택배를 보내고 싶어 하는가? 발송자의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우라카 씨에게 택배를 계속 보내고 싶다. 그러므로 우체국에 들키고 싶지 않다. 이 2가지를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여러 우체국을 사용하고 있는 건 직원이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명이 전부 여성의 이름인 것은 범인 자신이 여성이라서겠지요. 여성이 남성의 이름으로 택배를 보내면 직원이 부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범인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렇군요. 모든 것은 우체국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었다니. 점점 범인에게 다가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체국의 위치에 주목하세요. 범인이 이용한 우체국은 카나가와현 에비나시 카자미역을 중심으로 분포합니다. 그 말인즉 범인의 집은 카자미역 주변에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네요. 다만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전철을 쓰지 않는가? 네? 범인은 역에서 2km 넘게 떨어진 키시의 초등학교 앞 우체국까지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전철을 타고 다음 역 앞에 있는 우체국에 가는 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찾아본 결과 카자미역 부근에는 또 하나의 우체국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사쿠라가오카 우체국, 3번째 우체국과 같은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긴 한 번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하군요. 범인은 사쿠라가오카 우체국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우체국을 이것저것 조사해봤더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쿠라가오카는 벚꽃 언덕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약간 높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또 보러 가려면 계단을 몇 번 올라가야 하죠. 즉, 범인은 어떠한 이유로 전철과 계단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전철과 계단? 범인은 휠체어를 탄 게 아닐까요? 네? 아마도 고령자 내지는 다리가 불편한 사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다. 우라카와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라 끽끽거리는 한쪽 발을 끌면서 움직이는 듯한. 그러면 우라카와 씨가 들은 발소리는 틀림없이 범인의 소리입니다. 발송자는 다리가 불편한 여성이다. 홀로 걸을 수 있으나 평소에는 휠체어를 탄다. 작년 10월 여성은 우라카와 씨가 사는 코바키다 맨션을 방문했다. 맨션 앞에 휠체어를 세우고 걸어서 공동복도로 들어가 발을 끌면서 102호실 앞으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라카와 씨가 나오는 기척을 느끼고 서둘러 물러났다. 그러나 그녀는 무엇을 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것인가? 평소에 전철로 다음 역으로 가는 것조차 피하는 사람이 일부러 카나가와에서 도쿄까지 찾아왔다. 꽤나 중요한 용무가 틀림없다. 쿠리하라 씨,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방 앞에서 무엇을 한 걸까요? 그 힌트는 송장에 있습니다. 수취인명을 보세요. 우라카와님, 어째서 수취인명에 성씨만 적혀 있을까요? 그건 항상 신경 쓰였습니다. 보통은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지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뿐만이 아니라 이름까지도 풀네임을 적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나 봐요. 주소가 적혀 있다면 성씨만 적더라도 배달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취인명에는 풀네임을 적는 게 상식입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주목받고 싶지 않는 범인이라면 조금이라도 눈에 띄는 행동은 피했을 겁니다. 어째서 이름은 쓰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겁니다. 범인은 우라카와 씨의 이름을 몰랐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도 풀네임조차 모르는 사람이 매달 택배를 보낸다니. 이상하죠.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뇌를 180도 회전시켜서 상식을 버려야만 범인의 사고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상식을 버리라고 하셔도 범인은 우라카와 씨에게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라카와 씨 방에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닐까요? 뭐라고요? 주민이 아니라 방 그 자체 선물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라면 범인이 우라카와 씨의 방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은 문패를 본 겁니다.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에 택배를 보내고 싶다. 그러려면 송장에 거주자의 이름을 적어야만 한다. 하지만 102호실에 누가 사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방 앞까지 보러 온 거죠.
문패에는 보통 성씨만 써둡니다. 그래서 송장에도 성씨밖에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방업까지 갈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전달해주면 될 텐데. 사실은 그게 이상적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나가와에서 도쿄까지 매달 오는 건 상당한 중도동입니다. 그런가? 아니 애초에 범인은 어째서 백이호실에 선물을 보내려는 마음을 먹은 걸까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케츠 씨는 이미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뻔히 보이는 사실이다.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길한 상상이 부풀어 올랐다. 사람이 아닌 방, 즉 장소에게 물건을 보낸다. 그 행위는 공양이군요. 그게 가장 들어맞는군요. 즉 제사상입니다. 예전에 102호실에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범인은 그 사람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방에 매달 공물을 보내는 겁니다. 사고 현장에 꽃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택배에는 생활용품이 들어있었는데요? 일용품을 공양하다니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위장일 겁니다. 언뜻 보기엔 공물로 보이지 않도록 포장했지만 자신의 의도를 감추려고 한 게 아닐까요? 그래도 그럴게 택배가 공양이라는 걸 안다면 중요한 정보가 들통날 테니까요. 중요한 정보요? 범인은 예전에 102호에서 죽은 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인에게 이어지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02호실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죠. 그러면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볼까요? 아니요, 부동산 업자는 안 됩니다. 기밀 유지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주인입니다. 코마키다 맨션은 도쿄에서 월세가 2만엔인 파격적인 물건입니다. 이렇게 말하긴 못하지만 낡아빠진 맨션입니다. 너무 뭐하잖아요. 이런 맨션의 집주인분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임대를 해온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이 두텁고 기밀 유지 의무도 잘 모릅니다. 눈물로 애원하면 먹힌다는 말이죠. 쿠리하라 씨와 대화를 끝내고 나는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방에서 있었던 사고와 공양에 대해선 솔직하게 전하기로 했다. 그는 혼란한 기색도 없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방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건 분명 다소 찝찝하긴 하지만 유령을 믿는 성격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도 발송자께서 저기가 없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일단 안심이네요. 다음에 과자 선물 세트를 들고 집주인 댁에 찾아가 볼게요. 며칠 뒤 우라카와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 이상으로 잠겨 있었다. 오늘 집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땠나요? 102호실에서 사망 사건은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방에 사시는 분들께도 여쭤봤는데 역시 102호실에서 사는 사람이 죽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요, 사과하실 거 없습니다. 다만 일에서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꼴이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집주인과 이야기하면서 수학도 있었습니다. 네? 우라카와 씨의 말에 따르면 코마케다 맨션의 집주인은 쿠리하라 씨의 예상대로 70세를 넘긴 할머니였다. 혼자 살면서 외로우셨던 모양인지 우라카와 씨가 방문하자 크게 기뻐하셨다고 한다. 그 결과 5시간 가까이 잡담에 어울리게 되었지만 그 대신 큰 선물을 받았다. 예전에 102호실에 살던 사람들의 명부를 보여준 것이었다. 거기에는 주민의 이름과 당시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메모를 할 수는 없었기에 5시간에 걸쳐 필사적으로 머리에 집어넣었다고 한다. 기억나는 건 지난 20년의 내용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지금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가 보내온 과거의 주민 일람을 보며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주목한 것은 우라카와 씨 이전에 산 타나베 르이치와 아키야마 요스케 미키 부부였다.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아키야마 요스케 미키 부부, 2021년 2월에서 6월까지 타나베 료이치. 타나베 씨는 4개월, 아키야마 부부는 3개월 만에 방을 나갔다. 너무 짧다. 순간 머릿속을 맴돈다. 방에서의 사고, 괴기 현상. 아니다. 이 방에선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떠오른 것은 택배다. 아마도 우라카와 씨가 살기 시작하기 전부터 102호실에는 택배가 배송되었을 것이다.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 두 가정은 곧바로 이사를 나간 게 아닐까? 그러네요. 두 가정이 사실 여기서 이제 부부가 자리를 잡았으면은 저렇게 딱 3개월 만에 이사를 가는 것도 그렇고 그 밑에 타나베 르이치라고 하시는 분도 보면 4개월 정도만 살았잖아요. 이렇게 짧게 살았다는 이유는 그 택배를 받는 게 너무 깨림칙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금방 나간 거잖아요. 그쵸? 보통 저런 부부들이 금방 나갈 리가 없는데, 심지어 보면은 아키야마 요스케 미키 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 구성원에 아이가 없다면 더 쉽게 집을 바꿀 것 같아요.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만약에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겠죠. 웬만하면 그 아기들의 생활 반경이나 선생님이 바뀌는 문제 또는 친구들을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다른 지역으로 집을 이사해버리면 그것 또한 아기들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부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짧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우라카와 미츠토시 이전에 짧게 생활하고 이사를 가버린 저 타나베 르이치 씨라든가 아키야마 부부 이전 사람이 뭔가 이 집에 대해서 택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잖아.
뭔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이 그 공양이라고 한다면, 공물을 바치듯이 제사상을 차린다고 한다면 저 빨리 이사한 사람들은 피해자들일 테니까 이사 간 거고, 그 전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범인이 있는 게 아닐까? 짧게 살았던 사람들이 2020년 6월에서 20년 9월이잖아. 이게 3개월이잖아. 그러니까 아키야마 요스케 부부가 이때부터 그 피해를 받은 거네요. 택배 피해를.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키무라 마코 유이 모녀는 누군가가 보내주는 저 택배의 생필품들을 아주 고맙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썼다거나, 이 사람들도 피해자거나 또 오는 가해자일 확률이 높다. 이 이사를 금방금방 가는 사람들, 바로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조사하면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나베 씨와 아키야마 부부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타나베 씨는 부재 중이었지만 아키야마 요스케 씨와는 전화가 연결되었다. 내가 102호실에 대해 묻자 그는 가벼운 분위기로 당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맞아요. 예, 그런 택배라면 자주 왔었지. 정말입니까? 매번 다른 여자 이름으로 보내오니까 바람 피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의심해서 꽤나 고생했다고. 기분 나빠서 바로 이사했어. 역시 우라카와 씨 이전에도 택배는 도착했었다. 나는 이어서 아키야마 씨 이전의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2013년 8월에서 20년 3월까지 살았던 키리무라 마코 유이모녀입니다. 102호실에서 살았던 기간은 7년 전후 타나베 씨 아키야마 부부보다도 길다. 과연? 네, 여보세요? 갑작스레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키리무라 마코 씨 전화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비교적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도중에 맞장구를 치던 키리무라 씨의 목소리에 점차 긴장이 섞이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말인데 102호실의 택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거절하듯 그녀는 말했다. 그러니까 키리무라 씨가 102호실에 사실 때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잖아요. 저기요, 이제 끊어도 될까요? 바쁘다고요. 죄송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왜 그런 것까지 말해줘야 되는데요? 다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전화는 끊겼다. 그러고 나서 키리무라 씨 이전의 주민 쿠라모토 에이타, 사나 부부와 미즈하라 케이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들이 102호실에서 산 것은 10년 이상 전의 일이다. 이제 휴대전화도 계약을 해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렇군요. 가장 수상한 건 키리무라 마코라는 여자입니까? 네, 택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금세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무언가 감추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죠. 감추고 있다. 그러고 보니 그 사람 딸이 있다고 했죠. 네, 유이라는 여자아이네요. 키리무라 씨의 목소리는 젊어 보여서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 살아있을까요? 쿠리하라 씨가 말하는 것은 알겠다. 범인은 예전에 102호실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이다. 키리무라 마코 씨의 딸 유이는 102호실에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닐까. 그렇다면 키리무라 씨의 기묘한 태도도 납득이 간다. 그녀는 택배를 보낸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따님은 건강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전화를 끊고 싶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혹여 유이가 102호실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코마키다 펜션의 집주인과 세입자들은 그 사실을 오라카와 씨에게 숨겼다는 게 되네요. 어째서죠? 오케치 씨, 저는 딱히 102호실에서 유이가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혹여 유이가 죽었다고 한다면 멘션 바깥,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동차 도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도로요? 아니 왜 갑자기 도로를? 뭐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제 추리가 모두 맞다고 가정하죠. 그렇다면 키리무라 마코 씨는 한쪽 발이 불편하고 과거에 딸 유이를 잃었다는 게 됩니다. 네. 그런데 범인은 어느 발이 불편했었죠? 분명 왼발을 끌고 다녔을 겁니다. 우라카와 씨가 본 실루엣은 왼발을 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이군요. 그러면 범인은 어째서 왼발이 불편해졌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저는 이렇게 추리했습니다. 마코 씨는 딸 유이를 자동차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들은 한국과 달라서 운전좌석이 오른쪽에 있고 보조좌석은 왼쪽에 있습니다. 유이는 마코 씨의 왼편에 앉아있게 되죠. 설령 마코 씨가 핸들 조작 중 실수로 차가 도로 좌측에 충돌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왼쪽에 앉은 유이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코 씨는 왼발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즉 유이는 사고사 했다는 말이죠. 그래도 그렇다면 어째서 사고 현장과는 무관한 코마키다 맨션에 공연을 하는 거죠? 오케즈 씨, 좀 뜬금없지만 무덤이라는 게 왜 있는지 아십니까? 네? 왜 갑자기 죽은 사람이 편히 쉬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산 사람이 참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이네요. 있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눈 깜빡할 새에 말이죠. 잿가루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머물 장소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멋대로 믿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신을 속여서 쓸쓸함을 달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머물 장소는 무덤만이 아닙니다. 불단도 있고 납골당도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도려변에 꽃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로변에 영혼이 있다고 멋대로 믿기로 한 겁니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는 산 사람이 멋대로 정하는 겁니다. 유이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로변에 유이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어머니인 마코 씨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배기가스가 매캐하고 자동차와 사람으로 북적이는 장소에 유이를 두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이의 영혼이 코마키다 맨션 배구요실에 있다고 믿기로 한 거겠죠. 두 사람이 배구요실에서 지낸 시간은 7년 전후입니다. 우케츠 씨가 본 바에 의하면 마코 씨는 젊고, 그래서 유이 씨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즉 유이 씨는 인생 대부분을 배기요실에서 보낸 게 됩니다. 마코 씨에게 있어 유이가 있기에 적절한 곳은 배기요실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쿠리하라 씨의 말에 반쯤은 남득하면서도 의문이 남았다. 유이의 공양을 하고 싶다면 백이호실에 계속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부러 멀리 살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보고 가명까지 써가면서 공모를 보내는 건 아무리 봐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그리고 더욱 알 수 없는 건 공양한 물건들이다. 여기 과자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유이라는 아이가 좋아했던 물건들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린아이에게 공양을 한다면 과자나 장난감을 바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레토르트 식품의 즉석밥,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래저래 생각해봤자 내가 쿠리하라 씨를 뛰어넘는 추리를 할 수 있을 리는 없다. 납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까요? 뭐 그저 억측이지만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인터넷에서 키리무라 유이를 검색해봤다. 혹여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어딘가에 뉴스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듯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 뒤로도 키리무라 마코, 키리무라 유이 사고, 키리무라 마코 사고 등으로 검색해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라도 사망한 게 어린아이였다면 익명으로 보도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사고의 내용, 도로변에 자동차가 추돌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를 검색하기로 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수십 분 뒤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도메이 고속도로서 차량이 도로변에 추돌, 1명 사망. 그 내용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여보세요? 쿠리하라 씨, 찾았습니다. 사망사고의 기사요. 해내셨군요. 다만 쿠리하라 씨의 추리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말도 안 돼. 그럴 일은 없어. 나의 완벽한 추리가 빗나가더니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3월 19일 도메이 고속도로 요코하마 마치다 IC 부근에서 경영 트럭이 도로변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인해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쿠라모토 에이타 씨는 사망했다. 조수석에 탄 아내 쿠라모토 사나 씨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쿠라모토 에이타 씨랑 쿠라모토 사나 씨는 그 부부잖아. 에이타 씨는 4월부터 카나가와현 에비나 씨의 회사에 취직이 결정되어 부부는 이사를 진행하던 도중이었다. 쿠라모토 에이타, 사나. 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백이호실에 살았던 부부입니다. 범인은 쿠라모토 사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왼쪽 다리를... 그렇군요. 네, 쿠라모토 씨는 아까 차량은 핸들 조작 미숙으로 왼쪽 도로변에 충돌했고 그 순간 범인은 왼발이 불편해졌다고 추리했었죠.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주행했고 핸들 조작 미숙으로 우측 가드레일에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조수석에 탄 아내 사나 씨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차량은 우측 도로변에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쿠라모토 사나는 좌반신에 중상을 입었죠. 다소 혼란스럽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쿠라모토 사나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을 경우 관성의 법칙을 따라 조수석에 탄 사람은 차량 안쪽에서 왼쪽에 몸이 부딪히게 됩니다. 차가 갑자기 훅 하고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몸은 왼쪽으로 이제 이동해버리니까 부딪히는 거구나. 쿠라모토 사나가 살아남은 건 그녀의 몸이 차량의 왼쪽으로 기울어서 오른쪽의 충격을 겨우겨우 피해갔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군요. 지의 패배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자동차 사고라는 해석은 맞았고 대부분 쿠리하라 씨가 해결한 거니까요. 뭐 따지고 보니 그렇네요. 겸손이란 걸 모르는구만. 그래도 이렇게 된 이상 키리무라 마코 씨의 태도가 신경 쓰이네요. 범인이 아니라면 그녀는 뭘 숨기려고 한 걸까요? 그거라면 아니요, 이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째서죠? 아는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아니요, 이건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뜬금없지만 우케츠 씨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있나요? 꽤나 뜬금없네요. 가난하게 산 적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행원이라서 유복하진 않지만 먹고 사는 게 곤란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니, 쿠리하라 씨의 성장 배경은 궁금하지 않은데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죠?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나가야 할 일이 생겨서 다음에 또 전화하겠습니다. 의미심장한 말만을 남기고 쿠리하라 씨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우선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을 모두 전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였군요. 이유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시는 분에게 불평을 할 생각은 없어요. 덕분에 속이 편해졌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속이 편해졌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이 섞여 잠긴 것처럼 느껴졌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기분이 들었다. 사태가 돌변한 것은 며칠 전이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연락처에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어째선지 그 번호는 낯이 익었다. 두뇌를 풀 가동해서 필사적으로 떠올렸다. 한 가지 기억에 다다랐다. 쿠라모토 사나,
택배 발송자의 번호다. 그 교통사고 났다는 부분인데 일전에 과거 102호 세입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쿠라모토 사나의 번호로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저쪽에서 전화를 걸어올 줄이야.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전화 너머로 가녀린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실례합니다. 마차라 리라고 합니다. 귀를 의심했다.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어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며칠 전에 이쪽 번호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네, 분명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 실례지만 이건 쿠라모토 사나 씨의 전화번호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말씀이 늦었습니다. 저는 사나의 언니인 리에라고 합니다. 네? 그랬군요. 실례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하자 쿠라모토 에이타와 결혼해서 사나는 쿠라모토로 성을 바꿨다. 마츠하라는 사나의 옛 성씨일 거다. 그러나 어째서 사나에게 건 전화를 언니가 받는 걸까? 생각만 해선 답이 없다. 나는 전화하기까지 이른 사정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렇군요. 동생이 그런 짓을... 언니분께선 모르고 계셨습니까? 네. 에이타 씨를 잃고 나서부터 줄곧 혼자 자기 집에 틀어박혀서 저희 가족에게도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랬군요. 사나 씨는 지금도 방에만 계신 상태인가요? 아니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라고요? 올해 봄에 암이 발견돼서요.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손쓸 방도가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였어요. 세상을 떠난 건 5월이었습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새였죠. 5월? 돌아가신 게 정말로 5월인가요? 네, 무슨 일이죠? 이상하다. 우라카와 씨의 댁에는 이번 달인 8월 초순에 택배가 도착했다. 사나 씨가 5월에 죽었다면 대체 누가? 저 실례되는 질문입니다만 언니분께서 사나 씨 대신 택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애초에 동생이 택배를 보낸다는 것 자체를 방금 알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나 사나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누군가에게 택배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 애는 마지막 몇 년 동안은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군요.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어요. 네?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라면서 떠나기 직전까지 병실에서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누굴 기다렸었나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약물 치료 때문에 기억이 모호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전화를 끊은 뒤로도 한동안 멍한 채 앉아 있었다. 사나 씨가 죽은 건 3개월 전이다. 그러나 택배는 이번 달에도 도착했다. 이건 누가 보낸 걸까? 잠시 생각한 뒤 나는 문득 떠올렸다. 처음에 이 택배를 봤을 때 느낀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쾌함, 그리고 우라카와 씨가 보낸 사진의 위화감.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이 위화감이 사건의 진상에 이어지는 힌트가 아닐까. 그때 쿠리하라 씨의 의미심장한 말이 뇌리를 스쳤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질. 문득 전화 너머로 들었던 키리무라 마코의 말이 떠오른다. 몰라요. 그 속에 담긴 거절. 어쩌면 흩어진 정보의 조각이 머릿속에서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형상으로 엮인다. 이 사건의 본질. 나는 우라카와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케츠입니다. 큰 신세를 졌습니다. 우라카와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침착하고 들어주세요. 네? 택배를 보낸 쿠라모토 사나 씨는 올해 5월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그랬군요. 역시라. 무언가 짐작가는 게 있으시군요. 우라카와 씨, 슬슬 진실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보내주신 사진을 봤을 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배를 찍은 사진은 8개월분밖에 없었습니다. 첫 택배가 도착한 건 작년 10월이죠. 우라카 씨는 택배가 매달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은 전부 11개월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3개월분은 어떻게 됐나요? 힌트는 증지에 있었습니다. 증지에는 우체국 이름 이외에도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날짜 순서대로 사진을 나열하면 이상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5월과 6월, 그리고 7월이 없습니다. 8월의 택배는 어째선지 증지가 뜯겨져 있습니다.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증지는 말하자면 우표 같은 것,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누군가가 일부러 뜯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뜯은 것인가? 우라카와 씨밖에 없죠. 네, 말씀대로 제가 뜯었습니다. 그렇죠. 우라카와 씨는 저에게 8월의 택배의 증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5월의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으니까요. 사실 이 택배는 5월에 배달되었죠. 사나 씨는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6월부터는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5월에 도착한 마지막 택배를 8월에 도착한 택배라고 속였습니다. 지금도 택배가 오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죠. 왜일까요? 단서는 택배 안에 있었습니다. 우라카와 씨가 보내주신 택배를 봤을 때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어딘가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딘가 다른지는 몰랐습니다. 틀린 그림 찾기처럼 몇 번을 비교했을 때 이윽고 알아챘습니다. 사진에 찍힌 택배, 전달받은 택배, 레토르트 카레 측면에 적힌 소비기한입니다. 사진에 찍힌 건 2023년 12월 29일인데 제가 받은 실물에는 2024년 1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예 다른 상품입니다. 카레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레토르트 식품들도 즉석밥도 전부 다른 거겠죠. 이 택배는 언뜻 보기엔 똑같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새로 갈아치운 거군요.
제가 우라카와 씨에게 8월에 온 택배를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택배 속에 음식은 이미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은 서둘러 똑같은 제품들을 사서 똑같이 상자에 담아 저에게 보냈습니다. 음식이 이미 없다는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어째서 그런 짓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들어있던 음식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발 그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만해요? 전 우라카와 씨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택배에 든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전화 너머로 우라카와 씨의 괴로운 신음이 들렸다. 정체불명의 사람이 보낸 정체불명의 택배에 든 음식을 먹을 사람은 없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행복한 관계에서 살아온 사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인인 쿠리아라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란 무엇인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굶주린 적 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지난 10월에 우라카와 씨는 직장을 잃고 도망치듯 코마키다 맨션에 들어왔습니다. 월세 2만엔조차 힘겹게 낼 정도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택배가 왔죠. 안에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갈등했을 겁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그건 인간성을 버리는 부끄러운 짓이라고요. 그러나 배가 고파졌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우라카와 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음식에 손을 댔겠죠. 그로부터 매달 택배가 왔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그걸 계속 드셨죠. 우라카와 씨에게 있어 정체불명의 발송자란 삶을 도와주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이후로 무슨 이유에서인지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우라카와 씨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발송자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그러나 송장에 적힌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름도 가명이었죠.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우라카와 씨의 진짜 목적은 발송자의 주소를 찾고 안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출처도 모르는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제게 들키고 맙니다. 그건 당신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택배가 매달 도착해서 곤란하니 진상을 밝혀주세요 라는 거짓 고민을 지어냈습니다. 그렇죠? 우라카와 씨는 훌쩍이고 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석 여사,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배고팠어요. 제 취직을 위해 면접을 보기만 해도 교통비니 뭐니 돈은 나가고 알바도 안 받아주니 힘드셨겠군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 정말로 움직일 수가 없더군요. 정말 팔과 다리가 마치 신경이 꺼내진 것처럼 말을 듣지 않아서 생명의 위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죠. 배가 고파서 먹거나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죽고 싶지 않아서 먹었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 먹었다고요.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드디어 꿈꾸던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작은 시골 공장인데 월급은 적지만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졌죠.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택배는 뚝 끊기고 말았어요. 발송자가 누구인지 어째서 이런 걸 보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택배가 없었다면 전 죽었을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라고요. 적어도 감사 인사는 드리고 싶었어요. 이건 말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그 택배 덕에 목숨을 건진 건 우라카와 씨만이 아닙니다. 네? 나는 이어서 키리무라 마코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웹작가인 또 당신인가요? 적당히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끊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마키다 맨션 102호실에 달마다 택배를 보낸 이는 쿠라모토 사나라는 여성입니다. 사나 씨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녀는 놀란 듯 말했다. 역시 키리무라 씨가 사실 때도 택배는 왔었죠. 그분 어째서 돌아가셨나요? 이후 키리무라 씨는 자신의 과거를 띄엄띄엄 전해주었다. 역시 그녀도 우라카와 씨와 같은 처지였다. 10년 전 당시 18세의 프리터였던 키리무라 씨는 아르바이트의 선배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걸 알린 다음 날 그는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낙담하진 않았다. 그러나 돈은 그녀를 힘들게 했다. 2014년 8월 갈 곳 없던 그녀는 갓 태어난 유이를 안고 코마키다 맨션의 방에 들어왔다. 아이를 돌보는 동안 출근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증가하던 인터넷 제휴 마케팅으로 일당을 벌긴 했지만 그럼에도 월세는 크게 밀렸다. 그녀는 먹는 것을 참았다. 먹지 않아도 모유는 나왔다. 이 아이라도 배부르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가 밥을 못 먹으면 젖도 잘 안 나오게 되잖아요. 날이 갈수록 밤마다 아이는 더욱 크게 울었다. 배를 곪고 있다. 가장 영양이 필요할 때 마음껏 젖을 먹지 못한다. 키리무라 씨는 모유를 짜내려고 했다. 너무나 초조했던 나머지 가슴에는 상처만 남았고 모유보다도 출혈이 더 많아졌다. 아이에게 나눠줄 영양 따위 없다. 그녀의 몸은 스스로의 뜻을 거슬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의 몸을 원망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그럴 때 택배가 왔다. 음식이 들어있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음식을 탐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음식을 입안에 위장에 쑤셔 넣었다. 수년 뒤 유이가 보육원에 갈 수 있게 되자 키리무라 씨는 드디어 직장을 얻었다. 여전히 빈곤했지만 배를 굶지는 않게 되었다. 그녀는 순조롭게 커리어를 쌓아 요 몇 년 새에 남들 못지않은 수입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 재작년에 코마키다 맨션을 나와서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유이는 올해로 9살이 된다고 한다. 정말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라니까요. 남자애들처럼 곧잘 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고요. 매일이 큰일이에요. 그녀도 우라카와 씨와 마찬가지로 출처를 모르는 식품을 먹은 탓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아 씨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생각은 변한 모양이었다.
전화를 끊기 전 그녀는 내게 이렇게 물었다. 혹시 괜찮으시면 그분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음에 딸을 데리고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요. 그건 좋네요. 사나 씨의 언니분과도 연락이 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 수수께끼는 풀렸다. 그랬어야 한다. 그러나 머릿속 한켠에선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쿠라모토 사나 씨가 102호에 택배를 보낸 이유는 정말로 공양이었을까?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의문이 깊어졌다. 아무리 봐도 이게 곡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석밥은 그렇다 쳐도 레트로프 식품을 영혼에게 바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아무리 봐도 이건 산 사람에게 보내는 택배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102호실의 거주자에게 음식을 보내서 사나 씨에게 대체 무슨 득이 있는가? 어딘가에 힌트가 숨겨져 있을지 않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그때 사진 한 장의 기묘한 부분을 발견했다. 작년 10월에 받은 택배, 그 부분에 눈길이 향한다. 테이프를 뗐을 때 찢어졌을 것이다. 골판지 끄트머리에 얇은 종이가 뜯어져서 내부가 보인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다. 분명 골판지와는 색감이 다르다. 이건 뭘까? 생각해보자 무언가 번뜩 떠올랐다. 골판지는 파형의 심을 종이 2장이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골판지 내부에는 수많은 빈틈이 존재한다. 무언가를 숨기기에는 이곳이 가장 제격이지 않을까? 나는 가지고 있는 택배의 겉장을 뜯어봤다. 그러자 역시 무언가 숨겨져 있었다. 신중하게 꺼냈다. 종이를 길게 만 것 같다. 열어보았다. 붓으로 쓴 글자, 일본어와 중국어가 섞인 것 같다. 의미를 이해할수록 가슴이 점점 더 두근거렸다. 어머니 신께 비나이다. 이 홀령을 대가로 바칠지어니 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이 한자들을 인터넷에 검색해보자 사이트 하나에 도착했다. 민간 전승에 따른 강령술. 강령술을 통해 죽은 자와의 소통을 꾀하던 풍습은 세계 각지에 널리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도 호토케오로시 같은 이름으로 1800년 이상 전부터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대부분의 강령술은 인간의 몸에 죽은 자의 영을 빙의시키는 방법을 택합니다. 이때 빙의되는 사람, 즉 영에게 몸을 빌려주는 사람을 내림몸이라고 부릅니다. 내림몸은 높은 영능력과 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인 영매사, 주술사, 무당 등이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비전문가여도 강령술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분신사바는 누구나 쉽게 강령술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옛날부터 아이들에게 익숙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분신사바로 불러낼 수 있는 건 너구리나 여우처럼 흔히들 말하는 하급령뿐이고 인간의 영을 불러낼 경우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인간의 영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적지만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 꽤나 위험한 방법이므로 재미로 따라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첫 번째, 입들림. 첫 번째 방법은 입들림입니다. 중국 불교를 베이스로 발생한 민간 강령술입니다. 다른 강령술과는 한 가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나중에 서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자어를 적은 손글씨를 준비합니다. 이건 신에게 보내는 계약서입니다. 죽은 자가 생전에 지내던 집안에서 거울과 쌀을 준비하고 내린몸이 될 사람을 격리합니다. 내린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로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내린몸에게 죽은 자의 영혼이 깃든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래 점으로 인해 이 의식은 다른 강령술과 다른 성질을 띱니다. 대부분의 강령술은 내린몸의 몸을 영혼에게 빌려줌으로써 죽은 자의 부활을 실현하는 한편 입들림은 내린몸의 영혼을 어머니 신께 바치고 그 대신 죽은 자의 영을 내린몸의 몸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교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린몸이 된 사람은 두 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산 사람을 죽게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게 만드는 교환술이잖아요. 빙의 자체가 아니네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입들림에 대해 작성한 사이트는 이것 말고는 하나도 없다. 아마도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혹시나 생전에 사나씨가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거울과 쌀, 짐작가는 부분이 있다. 항상 신경 쓰이던 택배 속의 생활용품. 이 일회용 그릇이나 이런 은박지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거울처럼 이게 비춰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집에 있는 거울처럼 또렷하게 내 얼굴이 비춰지진 않더라도 약간 흐리멍텅하게 약간 비춰지는, 뭔지 알죠? 위에서 말했듯이 비빔밥 비벼먹는 양은 냄비 같이 생겼다라고 했던, 얘도 비추면 비춰지잖아요, 모습이. 그런 용으로 보냈나 보다.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양푼이, 알루미늄 접시 전부 거울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매번 택배 안에는 즉석밥이 들어있다. 거울과 쌀이다. 설마 사나씨가 102호실 거주자를 내린몸으로 이용해서 강령술로 에이타씨를 불러내려고 한 게 아닐까. 다만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양이긴 했어요. 안 오네, 와주지 않을까라면서. 떠나기 직전까지 병실에서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나씨는 거주자에게 빙의한 에이타씨가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것일까? 아니, 그러나 그건 불가능하다.
102호에 강령술 도구를 보내봤자 거주자가 의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사나씨 입장에선 신에게 빌 정도로 절박한 계획이었겠지만 그렇다 쳐도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도구가 부족하다.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에다 가져대야 됐는데 피가 스며든 종이 그런 건 어디에도 없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기분 나쁜 상상은 커져만 갔다. 택배에 든 레토르트 식품은 마파두부, 치킨 카레, 토마토 페이스트 어느 것이든 강한 붉은색 액체다. 설령 레토르트 팩에 주사 바늘을 넣고 혈액을 섞었다고 해도 소량이라면 눈치채지 못하지 않을까. 기분 나쁜 상상은 커져만 간다. 우라카와 씨와 키리무라 씨는 배송된 음식을 먹었다. 레토르트 식품을 반찬으로 즉석밥을 먹은 적도 있을 것이다. 입안에는 쌀, 혈액이 든 레토르트 식품이 입가에 묻는다. 그리고 티슈로 닦는다. 그러면 티슈에는 피가 스며든다. 도중에 무심코 택배 안에 든 알루미늄에 눈이 간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내린 몸은 쌀을 입에 머금은 채로 거울을 보며 죽은 자의 친족 내지는 배우자의 혈액이 스며든 종이를 입술에 가져다 댑니다. 성립해버린다. 일상적인 움직임이 그대로 강령술의 의식이 되어버린다. 그 정도로 계산적이었을 줄이야. 저 알 것 같은 게 되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면은 이 사람이 그 식료품으로 보낸 것 중에 쌀도 쌀이지만 그 아까 말했듯이 마파두부랑 이 치킨 카레라든가 토마토 페이스트는 다 소스류예요. 식량 중에서도 소스류인데 이거 먹다 보면은 우리가 짜장면 같은 거 먹다 보면 입가에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에 묻을 만한 음식만 보냈어. 왜냐하면 이 밥이랑 같이 이걸 비벼서 먹을 때 입가에 이 소스가 묻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이 휴지를 사용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입가에 물게끔 만들려고 와 개소름 돋네. 아니 이게 머리가 보통 사람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강령술을 이렇게 실행했던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자연스럽게 밥을 먹다 보면 입가에 묻고 그걸 닦게 하기 위해서 저 휴지를 썼을 때 이 의식이 완성되는 거네. 진짜 아니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살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그런 정말 악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범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되네. 어떻게 저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아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뭐가 어쨌다는 건가. 우라카와 씨도 키리무라 씨도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 사나 씨에겐 안타깝지만 강령술은 효과가 없었다는 거다. 애초에 피와 쌀과 거울로 죽은 자가 되살아난다니 뭐 이런 멍청한 소리가 다 있나. 다만 키리무라 마코 씨가 딸 유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정말 힘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라니까요. 남자애들처럼 곧잘 때를 써대고 혼자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고요. 매일이 큰일이에요. 나는 그것을 애써 부정했다. 자, 여기까지가 내용의 끝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다는 거는요. 저 강령술을 믿고 실행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거기서 그 실행 자체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택배로 보낸 박스가 골판지 박스니까 송송송송 구멍 같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이에다가 그 강령술 주문서 같은 거? 그런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꽂아서 숨겨놨다라는 것도 이미 치밀하죠. 근데 음식이 입에 묻을 만한 음식으로 준비를 해서 거기에 밥을 비벼 먹을 수 있게끔 해놔가지고 쌀을 준비를 하고 그거를 입에다가 물게끔 한다는 거는 밥을 먹는 순간에 입에 물게 되는 거니까 성립하고, 또 붉은 기운이 도는 음식들 마파두부, 치킨 카레, 토마토 페이스트, 거기에 자기 자신의 혈액, 가족이나 또는 배우자의 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조건이. 그래서 아주 미량의 자기 혈액을 넣어도 색깔이 어차피 음식들이 빨가니까 내 빨간 피가 들어간다 해도 사람들이 의심할 리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소름 돋게 준비한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거울을 보게 만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저 양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릇? 일회용 용기도 그렇고 비빔밥 비벼 먹는 양푼이, 그거를 같이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가 밥을 비벼 먹을 경우에 그냥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밥을 다 먹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거의 다 먹고 나면은 입에 마지막 숟가락을 딱 깔끔하게 떠서 긁은 다음에 먹는 순간 쌀과 거기에 비벼져 있는 소스 안에 있는 혈액, 그리고 그 세숫대와 같이 넓은 저 양푼이 같은 거, 거기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 거기에 반사되는 자기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거울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거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양푼이를 마지막 숟가락을 떠서 입에다 넣는 순간 자기 모습이 그 양푼이에 비춰질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유튜브 보다가 꽁냥꽁냥 되는 거 보다가 에이씨 여기 락사 한 잔 늘 마시던 걸로 하면서 댓글 남기고 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겠다고 이런 영상을 봐가지고 하면서 핸드폰 홀드 버튼 누르고 이제 자야지 하는 순간 그 핸드폰의 검은 화면에 자기 얼굴이 비친 것과 같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느낌일 건데 그런 식으로 강령술이 성립하게끔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 입에 묻은 것을 닦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휴지, 티슈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쓰는데 종이를 입에 물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조건이. 강령술의 마지막 조건. 그게 성립하게 해놨다는 거죠. 그게 너무 소름 돋고 무섭고 또 그 이전에 이제 모녀가 살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이 모녀의 딸이 뭔가 이상하대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뭔가 여자아이인데 힘이 너무 넘쳐서 곤란할 지경이고 남자아이들처럼 곧잘 때를 쓰고 혼자서 어디로 가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그 말인즉슨 저 강령술이 성공을 해서 원래는 이 여자아이의 영혼은 그 어머니 신인가한테 가버렸고 이미 죽었었던 강령술을 시도한 사나씨의 남편, 죽어버린 남편이 영혼이 저 여자아이 몸에 교환돼서 들어왔던 건 아닐까라는 결말인 거죠. 이게 너무 소름 돋는다. 너무 소름 돋고 으스스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